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범죄를 연구하는 박미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킬 특별한 순간, 특별한 하루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명예교사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죠. 예, 방금 전에 소개도 해주셨지만 글의 특징이 너무나 이제 사실 개성이 강하신 분이죠. 사실 늘 시의성 있는 소재로 남다르게 글을 써 내려가시는 장강명 소설가님을 오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장강명입니다. 제가 예. 교수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 자랑을 늘어놓기보다는 오늘 작가님을 돋보이게 하고자 제가 먼저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여기 대다수일 것 같아요. 저보다는 사실 장강민 작가님 훨씬 더 유명하신데요. 작가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기자를 하시기 전에 공학도셨단 말이죠. 공학도가 기자를 하신 것도 상당히 좀 인상 깊으신데 동아일보에서 11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일하셨고요. 이게 참 기자들의 로망일 것 같은데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관훈 언론상, 시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대상, 동아일보 대특종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장 등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자로서의 이력이고요. 이제 작가로서의 이력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이제 그 등단을 하신 건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표백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요.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 문학상을 타셨고요. 댓글 부대로 제주 4.3 평화문학상과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재밌는 소설이죠.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쓰신 글이 참 많으세요. 좀 더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특한 소재의 장편 소설 호모 도미난스, 한국이 싫어서, 우리의 소원은 전쟁, 연작 소설 루미에르 피플, 에세이 5년 만에 신혼여행, 팔과 다리의 가격, 르포 당선 합격 계급을 쓰셨습니다. 요즘 또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시죠? 예, 요즘은 범죄 소설을 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박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시기 전에 또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죠? 방송이야 뭐 교수님 많이 나오시지 않으신가요? 뭐 이렇게 무서운 프로그램에 좀 나오시지 않으시나요? 아유,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 뮤지션 요조님과 독서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검색하시고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기자 생활을 11년 동안 하시면서 상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게 저기 뭐 이렇게 조금 그 다 운이라 가지고요. 특히 이제 요즘 기자상들은 혼자서 받는 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배들 잘 만나 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별 취재팀 이런 거 같이 끼게 되면은 좀 뭐 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네. 뭐 신문사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뭐 선배들이 좀 같이 뭐 일을 하자고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남사스럽게 길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복수로 저도 아니 저희 좀 앉아서 해요. 그럴까요? 예, 서가지고 이게 계속 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네네네. 저희 복수도 앉아서 편안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여기 박미랑 교수님도 책 저자십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라는 아주 재미있는 또 실용적인 책이지요. 예, 예, 실용적인 책이죠. 실제로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어떤 데이트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가 진단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최초로 논문을 쓰셨죠.
아니 뭐 이런 건 자랑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강명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사실 미비합니다. 아니 예. 저도 준비한 거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네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네. 일하시고 네. 네, 미시건 주립대 플로리다대에서 네. 범죄학을 네.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네. 받으시고 네. 네, UN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위원 한국 네. 네. 대표이셨고 한국 범죄심리학회 회원이시고 네. 그밖에 수많은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달고 네. 계시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운이 나빠서인지 좋은 선배를 못 만나서인지 상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아, 뭐 범죄계에 뭐 그런 상은 없잖아요. 뭐 네. 범죄 왕상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은 예, 사실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저는 수상과는 좀 거리가 멀고 혼자서 뭔가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용감하게 도전할 기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최초니 이런 타이틀은 좀 갖게 됐는데 상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 국내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그게 더 상보다 대단한 거 아닌가? 한 이렇게 업계를 막 여는 거잖아요. 아유, 다 아닙니다, 싶은데. 아닙니다. 네. 네. 사실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 치켜 세워주는 건 좀 그만하고 예, 좀 시작이 길었습니다. 예, 오늘 사실 대부분 많이 아시고 오셨겠지만 오늘의 토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장강명 작가님이 소설 속 범죄를 저 범죄학자의 시선으로 함께 분석을 하고요. 또 한번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사실 장강명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 범죄 행위, 범죄 사실이 소재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범죄들이 소설 속에서 등장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제가 박미란 교수님을 모시고 범죄학, 특히 이제 박미란 교수님이 피해자학을 전공을 하시는데요. 그 학문 이름도 사실 많은 사람한테 낯설잖아요. 저는 그런 학문이 있는 것도 부끄럽지만 얼마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피해자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좀 전반적으로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국 사회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30분 정도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저희들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궁금하신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은 네, 답하고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하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설 중에서 사실 작가로 등단하게 해준 표백으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사실 표백은 워낙 좀 유명한 소설이 됐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범죄랑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을 소개를 하려면은요. 저는 테러범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젊은 이제 한 대학생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소설 속에서.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과업이 없는 거 아닐까? 할 일이 없는 거 아닐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로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확신을 한 나머지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 고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살을 하고 미리 같이 자살을 하기로 다른 친구들한테 약속을 받고요. 연쇄 살인이 아니라 연쇄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소설 속 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연쇄 자살. 연쇄 자살이요. 예. 사실 주인공 세연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면서 사실 자살에 이르게 하는데요. 네. 연쇄 자살을 굳이 이야기했던 건 사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고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뭐가 제일 충격적일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좀
이제 소설가로서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소설 속 주인공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념을 위해서 뭐 목숨을 끊는다. 이게 뭐 예전에도 어떤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저항 운동을 하신 뭐 그런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소설 속에서는 이제 자살 방법도 굉장히 끔찍한 방법을 선택을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신문에서 이제 뭐 뉴스를 볼 때 무슨 사건 사고 뉴스 중에서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우발적인 사고보다는 의도적인 사고 그리고 그 단순히 뭐 피해자 수가 많은 거보다 조금 그 이제 그 사건의 어떤 겪는 고통 뭐 네. 이런 것들에 참혹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참혹한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자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사를 보면서 아, 참혹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가해자가 정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느끼기보다는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 범죄학 쪽에서는 자살도 사실 범죄 행위라고 보기 아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그렇게 처벌하는 행위는 안 되죠. 하지만 이제 범죄학에서는 자살도 사회 현상, 범죄 사회 속에 있는 뭐 범죄 현상으로 하나로 해석을 하고 사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사회 구조랑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정말 그 가해자가 참혹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해자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적화시하고 싶고 피해자를 보면서 사실 공감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쓸 때 예, 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교수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예. 그게 자살이었던 게 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테러 행위 중에서 어떤 자기가 이제 테러를 하면은 늘 피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반응은 그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면서 그 네, 가해자를 굉장히 네, 공격을 하게 되고 네, 비판을 하게 네, 되는데 이 표백 속 테러는 가해자가 곧 피해자란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소설 안에서 그 행위를 비판하기가 좀 약간 난감해지는 음, 형태이고 왜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이제 좀 메시지에 좀 그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이 음, 더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약간 사실 저희 범죄학 이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하시던 내용에서 제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네, 범죄학 쪽에서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 긴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 아노미랑 네,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랑 할 수 있는 것의 간극을 우린 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이 긴장 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범죄자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긴장이 높을 때 그러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제공해 주는 사회이던가 목표물을 낮춰주는 사회여야지만 이 간극이 줄어들잖아요. 아,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 해야 된다. 다들 바라보는 이상향은 다들 높은데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다 보니까 불평등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주어지는 수단은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되게 이 긴장 지수를 낮춰주는 사회가 옳은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물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목표를 인정해주는 사회이든지 아니면은 기회를 많이 주는 수단을 많이 주는 사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소설 속에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사실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동시에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긴장 이론이라는 말도 사실 오늘 처음 네, 들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표백 생각해 보니까 네, 되게 설명이
맞아 떨어지네요. 네, 맞아 떨어져요. 저의 소설 속에서 제가 그 세연과 세연 일당들을 그냥 나쁜 애들이라고 묘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그 소설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좌절감. 저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가 전반적으로 그런 좌절감, 열패감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 세연 일당들도 그 좌절감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자살 테러를 벌이는 것이고요. 근데 이 좌절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긴장 이론에 따르면 네. 우리가 흔히 청춘, 젊음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위대한 일을 해라.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랍니다. 내가 기왕 태어났고 나의 삶의 의미를 좀 보여주고 싶다. 멋진 일로, 가치 있는 일로 보여주고 싶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거를 할 기회를 주느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그런 방향이 있어야 과업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산업화 시대에 1900 내가 뭐 40년대 50년대 태어난 사람이 젊은이가 됐을 때 그때 그 젊은이의 과업은 한국 사회 과업이라는 거 있죠. 일단 좀 잘 사는 나라, GDP 1인당 GDP 1만 달러 되는 나라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경제를 일으키자, 잘 살아보자 이런 게 한 세대의 과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좀 가져오자. 우리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뭐 이렇게 최루탄 냄새 맡으면서도 좀 이렇게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와 보자. 이런 거를 그때 젊은 세대는 그걸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긴장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과업이 있고 예. 기회도 있긴 있죠. 기회가 예. 힘들지만 물론 그거를 해내는 게 힘들지만 기회는 있죠.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뭐 산업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민주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막연하게 그 젊은 세대들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거기에 걸맞는 과업이 주어지길 바라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연 일당들은 좌절감을 느낀 게 아닌가. 와, 제가 써놓은 얘기를 기회 이론에 빌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되게 게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아, 많아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제가 것은 범죄학적으로 되게 잘 쓴 건가요? 잘 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론이 너무 뛰어난 이론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를 제대로 짚으신 건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라라고 사회가 강요를 하는데 사실 그 의미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으면 좋은데 취업해라거든요. 그게 사실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일이잖아요. 시시하고 예. 슬픈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 그 목표물을 사회가 이만큼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야라고 물으면 일단은 뭐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뭐 취업해야 되고 일단 취업을 못하면은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열등한 시민으로 이제 사실 취급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사회가 계속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목표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꼭 돈을 벌지 않아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사실 다른 분야에서 더 성공하거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가 사실 더 좌절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범죄 이론을 여기서 하나 더 갖다가 붙여드리면 네. 사실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자살률이 높다고 사회가 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랑도 비교를 많이 하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러면서도 보여주는 제도들을 보면 많이들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감정의 문제, 개인이 어려워서 겪는 문제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강 다리에도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리니까 거기서 사실 그 사람들을 토닥이는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공감해주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자살이라는 사회 현상은 개인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모습과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저희 쪽에선 해요. 그래서 사회의 아노미 지수, 불안 지수, 네. 혼란 지수가 높을수록 사실 사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혼란을 겪는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상정을 하시고 그들이 하는 선택으로 자살을 이렇게 하신 건 사실 범죄학적 이론과 사회학적 이론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네. 제가 쓴 소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튼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소설 속 상황은 아니고 소설을 예. 쓸 때 저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론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백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설 속 젊은이들이, 물론 실제 젊은이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되겠고요. 근데 소설 속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아넣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 사회가 지금 뭔가 좀 젊은이의 자살을 권하는 모양새다, 그런 압박이 있다, 이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보면은 그럴싸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이 좀 세대의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 충동은 분명히 한국 사회 구조가 가지고 온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저의 주제는 뭐 요약하면 그 이론과 마찬가지로 예, 예. 한국 사회가 네. 젊은이의 자살을 지금 네. 불러오는 사회 아닐까, 그쵸.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학에도 되게 뭔가 범죄자가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까에 대해서 되게 마이크로하게 접근하는 이론들도 있지만 상당히 거시적으로 매크로하게 접근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르겠지만 저도 몇 권을 읽어본 결과 뭔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읽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책은 또 어떤 거가 또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겠습니까? 댓글 부대 한번 이야기를 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이론적이기보다는 이 이론을 사실 저희가 뭐 의도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이론을 얘기하자고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었는데 댓글 부대는 혹시 여기 읽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으면서 정말 분노도 사게 하고 사실 웃음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사실 댓글 부대 보면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기존의 작가들이 다루지 않았던 소재이고 이제 장 작가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좀 리드해서 앞당겨서 이야기를 소재를 많이 삼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비결 혹은 그렇게 되는 동기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거를 쓸 때는 뭐 그렇게 뭐 댓글 부대 조직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썼는데 나중에 쓰고 나니까 소설 속 상황 같은 게 예. 뉴스에 많이 계속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 나올 때마다 책이 이렇게 다시 언급이 되고 팔려가지고 참 좋습니다. 좋은 거 아닌데, 네, 그런 뉴스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예. 근데 제가 뭐 일단은 운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그 댓글 어떤 인터넷 문화, 또 인터넷 안에서 지금 온라인 공동체라는 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촉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좀 이상한데? 네. 이거 누가 이용해 먹으면 되게 끔찍한 일 벌일 수 있겠다. 조금만 뭐 한 서너 명이서 뭐 자금, 군자금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뭐 예산 얼마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뭐 크지도 않은 돈 뭐 몇 억 가지고 한 몇 명이서 작전을 벌이면 이런 일도 벌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상상력을 펼쳐봤습니다. 음. 상상력 펼쳐봤고 기존에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 이해하던 것, 뭐 나쁜 일을 할 기회가 있고 나쁜 일을 할 자원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스스로도 뭐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썼는데 아, 네. 그래가지고 예,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썼던 댓글 부대 내용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이해를 좀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줄거리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요거는요 약간 글쎄 뭐 이렇게 악한 소설,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했는데요. 지금도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조금씩 뭐 이렇게 댓글을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달거나 SNS에 어떤 그게 가짜 게시물이라고 해야 될지 진짜 게시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시물을 달아가지고 온라인 여론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마케팅 회사한테 어둠의 조직이 옵니다. 뭔가 좀 이제 뭔가 좀 정보기관이랑 한 발 걸친 것 같고 뭔가 경제단체랑 한 발 걸친 것 같은 어떤 사조직이 자기를 하포회라고 부르는 사조직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줍니다. 이런 일을 해달라, 이런 일을 해달라. 그런 과제들이 지금 온라인 뭐 어떤 상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이고요. 뭐 어떤 영화에 대한 평을 바꿔달라, 좀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한 평을 바꿔달라든가, 또는 이제 뭐 진보적인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파괴를 해달라, 거기 문을 닫게 해달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다른 커뮤니티를 파괴를 해달라. 이러면서 점점 미션들이 늘어나요. 나중에는 지금 10대들의 문화를 아예 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 같은 것까지 맡기게 되고, 이러면서 그 일을 받은 새 젊은이가 서서히 타락하고 또 뒤에 약간 반전도 있고, 그걸 한 명은 이제 좀 고발하려는 듯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글을 쓰려면 이분들 직접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해보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 뭔가 방법을 알려주면 이렇게 정말 해보고 뭔가 확신을 얻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제가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았고, 제가 평소에는 다른 소설 쓸 때는 꽤 취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예, 예, 꽤 예. 취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댓글 부대는 정말 별로 취재 안 하고 그냥 뭐 거의 뭐 상상으로 썼습니다. 제가 어떤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 아는 친구 통해서 듣고, 나머지는 정말 상상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되게 현실이랑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쓸 때 내가 무슨 뭐 신이라도 내렸나 뭐 이런 생각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마음껏 사실 책을 읽으면서 그 젊은이들을 사실 조금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일상생활에서의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네, 사회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찌질해 보이고 네, 뭔가 네.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암흑 세계에 빠져서 이렇게 하니까 꼭 뭔가 범죄 영화 볼 때 뭔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 같아서 그냥 마음껏 미워할 수 있었는데, 상상을 하실 때 일반 정말 정상인이 회사도 다니고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을 알바 형식으로 그렇게 그런 바이럴 마케팅에 활동을 하는 건 상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 이게 사실 그거 되게 이제 정말 교수님 날카로운 눈썰미로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소설 속 댓글 부대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새 젊은이가 처음부터 나쁜 걸로 묘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나쁘다기보다는 약간 불량기가 예, 있다? 예, 뭐 이 예, 정도? 예, 그냥 우리 예. 뭐 고등학교에 가면은 뭐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냥 뭐 이렇게 껄렁하고, 뭐 이제 소설 안에서는 일배를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로 나옵니다. 일배를 열심히 하는데 뭐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젊은이들이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타락시키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타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좀 너무 이렇게 너무 타락해가는 걸 그려가지고 약간 거기에 조금 거부감을 가진 독자들도 있으셨고, 근데
그리고 그냥 단순히 타락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는 것도 네.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젊은이들도 어떻게 보면 표백의 젊은이들하고 맞아요. 비슷합니다. 네. 네. 자기들이 뭔가 한국 사회에서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특히 이제 이 젊은이들은 표백 젊은이하고 달리 뭐 취업을 한 상태도 아니고 그쵸. 뭔가 한국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사회 계급 속에 있는데, 이 어둠의 조직이 이 젊은이들을 포섭하는 과정이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너는 그 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북돋워 줍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이 네. 해줍니다. 나중에 이 젊은이 중에 한 명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한국의 10대를 이렇게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 있어요.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좀 공들여 가지고 쓰고 싶었습니다. 그 어둠의 조직을 이끄는 수장인, 네, 어떤 노인을 만나 가지고 듣는 이야기, 거기에 정말 감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서 제일 충격적이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읽는 독자들도 내가 잊혀지면은 약간 설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결과적으로 이 나쁜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였고, 제 소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섬뜩하고 되게 불편한 기분을 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굉장히 소설 속에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를 좀 알 것 같이 해주는 거. 자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왠지 좀 이렇게, 아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든가, 이 댓글 조작을 벌이는 악한들에 대해서도 나는 저런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좀 흔드는 편이죠. 그리고 그게, 예, 흔드는 편이 저의 의도입니다. 저의 의도고, 우리도 이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 싶고,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네. 연구를 하면서 교도소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범죄자들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네. 제가 그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늘 하게 되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 예. 그런가요? 예, 교수님도 그런 범죄를 정말로 저지를 수 예, 그들과 나의 경계가 어디에 있을까, 경계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또 범죄 예방 정책도 제안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늘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게 너무 타자화하지 말아라. 예, 사실 우리가 범죄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과 나는 상당히 다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도소에 가야 되고 내 눈에서 사라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처벌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나 반성할 수 있는데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저 정말 이렇게 오늘 너무 주제에 딱 들어맞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소설 속 범죄잖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되게 훌륭한 소설이라고 아는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고전 걸작 소설들 보면은 대부분 범죄자 이야기입니다. 조금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역사도 다 범죄 이야기입니다. 아, 예, 전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어, 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 뉴스에서 뭐 기사를 보는데, 웬 젊은이 햇빛이 뜨겁다고 다른 젊은이한테 총으로 쏴, 이러면은 댓글에다가 다 이 미친놈 사형시켜야 된다 이러고 달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 관점으로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보지 않습니까? 아, 소설을 봐도 그냥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딴 사람을 쏜 사람입니다. 근데 묻지마 묻지마 범죄죠. 총격인 예. 거죠. 예. 근데 읽다 보면은 뭔가 좀 그 네이버 뉴스를 봤을 때하고 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만약에 명문대 학생 전당포 할머니 도끼로 살해, 뭐 전당포 할머니와 그때 들어온 다른 사람까지 이유 없이 살해, 뭐 훔친 돈 고작 얼마, 이러면은 또 우리가 다 댓글로, 야 요즘 명문대는 뭘 가르치냐 도대체, 뭐 쟤 빨리 뭐 사형시켜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벌을 보고 나면 끝에 다 읽고 예. 나서 얘를
정말 본의 아니게 이해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이해하게 되고 얘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롤리타. 우리가 네이버 뉴스에서 뭐 양아버지 뭐 딸에게 몹쓸 짓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네. 분개하지 친족간 않습니까? 강간, 친족간 강제추행 예. 그런 것들 나오고 예. 우리가 도대체 문학이 아니면은 소아성애자, 묻지마 범죄, 또 뭐 도끼 살인자 이걸 언제 이해를 할 것이고 또 그런 고전 문학들이 나왔을 때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을 썼을 때 독자들이 보고 뭐라는 거야? 지금 도끼 살인 말을 이해를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 그 충격의 근원은 아마 내가 읽고 났더니 얘를 이해를 하게 되네 이런 충격도 상당히 있었겠죠. 저는 어떤 문학에 대해서 또 소설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그게 제가 전에 몸담았던 저널리즘하고 다른 게 아마 내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반드시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끔찍한 사람들마저 이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보게 하는 게 예. 어떤 소설의 힘 아닌가 소설이 가진 여러 가지 힘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거기 그 작업을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답할 시간이 조금 시간이 넘은 것 같고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음 기회에 아,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궁금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예. 저는 문학 속에서 이제 소설가가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들을 쓸 때 댓글 부대나 표백을 쓸 때 사실 뭐 어떤 사법 시스템 또 사법 시스템도 아마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처벌을 내리는 어떤 그런 판결 시스템이라고 예, 해야 예. 될까요? 뭐 예. 판결까지 가는 뭐 뭐 기소와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형사 관한 예.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해보고 이제 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네. 아니 근데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딱 네. 기자가 되면 처음에 경찰서에 출입한 사회부 기자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경찰서에 가서 기자실에서 계속 범죄자들 만나고 경찰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실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팩트만을 골라서 기사를 쓰시는 걸 계속 하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아 이것도 진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하실 건데 제가 범죄 소설 쓰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기자 때 내가 범죄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게 사건 터졌을 때랑 범인 잡혔을 때밖에 없구나. 그리고 판결 났을 때 이때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범죄 소설을 쓰려면 범죄 소설이라는 거는 제가 쓰는 거는 지금 형사가 범인을 쫓고 있는 건데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이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범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잡아야 이후에 공소가 되고 얘가 이제 적합한 벌을 받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수사를 하는데 예. 그 과정 전혀 몰랐고 제가 늘 썼던 거는 야 강명 오늘 뭐 어디서 뭐 터졌댄다 빨리 가봐라.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날 터진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그게 정말 큰 사건이면은 뭐 며칠 조금 더 쓸 수는 있죠. 그러다가 걔 잡혔댄다 빨리 브리핑하는 거 들으러 가래 가지고 브리핑하러 가가지고 얘는 어떤 놈이었나 이런 거 썼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기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네. 전화를 이제 기사 쓰는 과정에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오늘 그 기사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멘트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네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멘트 기사 쓰는 과정에 그 멘트 때문에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사건이 딱 터지면 가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뭐 가해자가 있고 뭐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었다. 이거 네. 쓰시고 네. 잡히면 잡혔단다. 얘가 뭐 잡힌 애는 어떤 애였단다. 뭐 확실해졌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한남대 뭐 박미랑 교수에 따르면 따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 소외된 뭐. 가정에서 자라나 뭐 이렇게 됐었을 확률이 높고 예. 범죄 형태로 보았을 때 네, 평소 네. 열등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예. 뭐
뭐 그런 거죠. 또 뭐 이렇게 뭐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뭐 살인 뭐 사체가 뭐 심하게 훼손되고 뭐 어떻게 된 것으로 뭐 원한 관계로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예. 아, 오늘 이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의 주제가 되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이제 범죄를 신문 기사로 이런 식으로 보고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얘가 왜 이랬을까를 조금 더 깊이 보여주는 게 문학 소설에서 범죄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설이 그거를 왜 이랬을까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기사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기사는 정말 기사도 가끔 보면 테러 같습니다. 던져주고 끝입니다. 이런 맞아요. 끔찍한 예. 이런 죽일 놈이 있습니다라고 던져주고 끝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박미량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정말 와, 한 분야를 내가 완전히 빼먹고 있었구나. 한 분야를 아예 생각을 못했구나. 큰 영역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 기사를 던져줄 때 보면은 대부분 댓글도 그 가해자를 죽일 놈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기사 자체도 가해자에 맞춰져 있고 얘는 왜 그랬을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전공 분야가 피해자학. 제 전공 분야는 아니고 피해자학도 가르친다. 아, 뭐 이 피해자학도 정도입니다. 가르친다. 예. 공부를 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국내 최고의 피해자학 전문가. 아이 그렇게 권위자. 하시면은 저 학계에서 혼납니다. 왕따 당합니다. 피해자학을 조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 피해자학 과목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편성된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학교들이 경찰행정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범죄학과라는 이름으로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 피해자학이라는 것은 범죄를 잘 알기 위해서 사실 발생한 태동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가 왜 발생할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네.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 하는데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를 왜 선택할까?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범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사이드로 태동한 게 피해자학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태동을 해서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범인이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히 경찰한테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교도소로 갈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로 가고 또 나오면 가석방이 된단 말이죠. 석방이 돼서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죄자가 잡혀서 어떤 징역형을 받는지까지만 일단 관심이 있어요. 네.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과정까지만 일단 관심을 갖는 거죠.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범죄자를 크리미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죄자 위주의 사법 시스템이에요. 근데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면 사실 범죄가 먼저 발생했어요. 법이 먼저 발생했어요. 범죄가 먼저 발생했죠. 네. 범죄인데 사람들한테 범죄가 뭐예요 물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개인이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보적 원칙에 의해서 정말 피해자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죠. 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을 그냥 이제 때는요. 각자 피해를 그쵸. 당하면 복수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복수열전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이제 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대신 처벌해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해주는 이제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크리미널 저스티스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빅팀 저스티스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사건의 반반의 이제 포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중요도가 그 정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국가가 들어오면서 피해자는 쏙 빠지고 국가가 대신 처벌해 줄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다음부터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범죄를 가해자 관점에서 범죄자 관점에서 네. 보는 것 자체는 어떤 역사적으로 약간의 뭐 정당성과 기원은 있는 거군요. 그게 최소한 이제 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법치 국가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제
뭐 사적 복수를 범죄 피해자가 범죄 가해자한테 복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뭐 서로 복수하고 복수하는 사회보다는 법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작용이랄까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적 복수는 없어졌는데 네. 이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그 법치국가 안에서 피해자는 소외되는 예. 그런 부작용이 생겼군요. 또 하나의 부작용은 근데 네.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 설명을 더 교수님께서 잘해주시는 너무 거.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처벌하는 것만 계속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 그러니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슈화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도 다들 뭐 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회가 안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전당포 도끼살인마 뉴스가 나면 댓글에 저놈 저기 예. 시베리아 형무소로 빨리 보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예. 것만 나지 그 피해자가, 피해자의 뭐 가족이라든가 예, 누구를 어떻게 위해서 겪고 어떻게 해야 있고, 되는가 예. 네. 아니면 뭐 다른 전당포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도와줘야 이런 얘기 되는지 안 하죠. 안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 관점의 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그렇죠. 결과물인 거군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하는 말이랑 범죄자 가해자가 하는 말만 우린 들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범죄 사건에서의 뭔가 그 논점을 끌고 가는 것은 가해자 입장의 말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피해자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면 여론 자체도 되게 가해자 입장에서의 무엇을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한 말을 듣고 사건에 뭐 뭔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저울질을 하려고 하고 뭐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피해자 당사자도 자기 사건에서 소외를 당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 일반인 그냥 우리 대중들도 어떤 범죄를 보는 방식이 자기가 판사인 것처럼 그쵸.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저는 그 피해자가 소외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외를 당하는지 그때 이런 것도 일종의 뭐 이렇게 용어적으로 따지면 자기가 2차 가해를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당하는 셈 아닙니까? 그런 거에 좀 사례랄까요? 그 구체적인 예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고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이 있을 것이고 범인을 검거를 하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고 마침내 판결을 하고 이제 예. 처벌까지 예. 뭐 형무소를 보내든지 벌금을 예. 보내든지 하는데 요 과정에서 예. 피해자가 개입을 하지 못해서 그때 피해자가 입는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마음 상처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하는 건데 혹시 경찰에 뭔가 피해를 받고 신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굉장히 운이 좋았는지 없습니다. 제가 신고해 본 적은 없네요. 오늘 계속 운 타령이신데 이게 예, 예, 운이 예.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전생에 뭔가 운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범죄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네. 오지랖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지랖 중에 하나가 신고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해보면 네.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 들려주십시오. 예.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예, 사실 그 가해자 피해자 국가가 대신 처벌하는 시스템 이전에는 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할 건 요청하고 그렇죠? 네. 예, 뭐 감정도 쏟아붓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를 딱 입고 이제 국가가 거기에 딱 개입하는 순간 피해자는 절로 가고 국가가 대신해서 이제 그 가해자를 처벌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라는 권력이 엄청나게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에게
그 보장하는 권리들은 되게 촘촘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란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부당한 증거 수집은 안 되고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부터 어떠한 권리를 받고 너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너는 넌 변호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너는 어떤 조력자가 너 옆에 있을 것이며 아, 너는 법원에 갈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까?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형법 하시는 분들도 이제 형을 내리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국가 권력이 개인이라는 가해자에게 그 권력 행사를 할 때 너무나 과도한 것들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는 감시망이 많은데 사실 피해자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 될지 사실 조금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면 물리적인 피해와 함께 트라우마, 심리적인 피해도 함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누군가는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나에게 와서 정말 사과를 해라. 이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양형 기준에 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냐 안 원했냐, 피해자의 처벌 원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이것이 감경 사유가 되고 가중 사유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처벌을 해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피해자가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에 따라서 내 죄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네. 어떤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가 소외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범인이 잡힐 때까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한 2가지쯤 되는 것 같네요.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을 해서 내가 경찰에, 수사기관에 이 피해를 신고를 하면 우리가 사실 교수님은 뭐 신고를 자주 하신다고 하셨지만 자주는 아니고 몇 번 해봤습니다. 몇 번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갈 일이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정말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일이겠고 큰 혼란과 손해와 어떤 경우에는 뭐 몸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뭐 재산 손실이 컸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가서 신고를 접수를 하면은 수사관이 그 뭐 어땠어요 뭐 이렇게 접수를 받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뭐 나의 피해를 보상까지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조언 같은 거를 예. 듣고 싶은데 국가가 그런 건 하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용의자를 잡은 다음에 용의자한테는 그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여기 불리한 뭐 지수를 하지 거부할 않을 권한이 권리가 있고, 있고, 예. 심지어 재판 갔을 때 변호사를 구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변호사를 대주는 국선 변호사도 있기도 하고 이거 참 이렇게 보면 되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네요. 그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피해자가 이제 범인이 잡혔을 때 나의 이 범인한테 내리는 처벌을 뭐 우리가 아까 이미 법치주의 사회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가 그거를 뭐 벌을 내리는 겁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판사가 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실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범죄는 없으니까요. 얘가 뭐 뉘우쳤느냐 안 뉘우쳤느냐, 초범이냐 아니냐,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뭐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 기준은 지금 정말 판사 마음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얘가 감옥 가는 것보다 그냥 감옥도 안 가도 되는데 나한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요구를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셈이군요. 현재 시스템은 그런데 이제 피해자학 쪽에서의 요청이라든지 정말 범죄가 발생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네. 어떻게 사회가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하면서 네.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예. 어떤 건가요? 그래서 약간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존은 그냥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회복적 사법
사법이라고 해서요. 네. 사실 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 되게 많이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엄청난 비난과 뭐 자기 인생에 대한 희생을 겪게 되고 피해자도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네. 다 사실 이 지역 사회 국가의 일반 시민들 제3자들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실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집단이 다 같이 만족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기관에 가기 이전에 네. 우리가 마치 집에서 형제 자매가 싸웠을 때 부모님이 중재해 주듯이 네. 사실 우리 중재하고 서로 화해하고 반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해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제 시스템을 들여와서 사실 운영을 하고는 있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으니까. 네.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뭐 집에서 뭐 형제 자매가 싸웠어요. 일반 사회 범죄로 보면 폭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경찰 불러 이러진 않잖아요. 네. 예, 이게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경찰 불러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싸웠어? 뭐 때문에 때린 거야? 뭐 너는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얘기하면 지난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사실 일방적인 가해와 일방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뭐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서 울고 있는지 가해자는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성토 대회를 집에서 하다 보면 아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어서 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그때 다 나옵니다. 잘못이 없는 집단이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뭐 나도 잘못했고 다시는 안 할 거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집에 굴러가요. 이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서 너무 사람들을 타자화하지 말고 사실 기본적인 철학은 그래요. 회복적 사법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회복할 수 있고 가해자도 사회에 다시 재통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이 둘을 다 배척하고 비난하고 이러지 말고 받아들이고 같이 안고 가야 하니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역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회복적 사법이긴 합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막 머리가 얼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본적인 예. 형사사법 시스템은 가해자 위주죠. 처벌 예. 위주이고 예. 피해자의 회복 또는 피해자가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중심에 있지는 않은데 이거를 조금 이제 방향을 돌려보자.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시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요. 몇 가지 딜레마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많은 경우에 사회적 강자가 이제 범죄 가해자가 되고 사회적 약자가 이제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뭐 갑을 관계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성범죄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 또 이제 어떤 후진적인 사회에서는 이걸 법정에 안 가져가고 다 좋은 게 좋지 뭐 하면서 법정으로 안 가져가고 이렇게 겉으로는 이게 회복적 어떤 절차라는 회복적 해법이라는 그 간판 아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처벌을 안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요즘으로 않습니까? 현재 시스템에서 이야기한다면 합의의 탈을 쓰고 네. 예,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신 피해자가 거죠.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공소가 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가 예. 계속 합의를 종용을 하고 시달리다 못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이제 해결이 됐지만 뭐 합의를 할 때는 뭐 주변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인생 이렇게 끝나게 해야겠냐 그쵸. 얘를 예. 뭐 이러면서 뭐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는 저는 이게 그냥 법정으로 가가지고 판사가 벌을 내리게 하는 게 더 피해자를 위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적 사법에서 기본적인 핵심 요인은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원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전히 형사사법 시스템 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다음 단계 경찰, 그 다음 단계 검찰, 그 다음 단계 법원 네. 빨리 선고가 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마다 회복의 시간이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판사가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을 그대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피해자에게 용서를 그냥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좀 잊고 좀 시간을 개개인에게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모든 사람에게 개개인 그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복적 사법을 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사실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강력한 범죄들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네. 과실에 대한 거, 의도하지 아. 않았거나 과실에 관한 거 아니면 경미한 범죄 네. 여기로 이제 사실 많이 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아, 예.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범죄의 어떤 피해자가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범인이 잡히건 잡히지 않건 범인이 처벌을 받건 처벌받지 않건 간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마치 우리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복구를 국가가 사회가 해주는 것처럼 범죄도 그렇게 뭐 큰 피해를 제가 뭐 만약에 뭐 어떤 가족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제가 뭐 큰 상처를 입는다든가 했을 때 마치 무슨 사회가 이걸 보험제도인 것처럼 네. 이거를 다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뭐 그거를 범죄자를 잡는 거하고는 별도로요.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하고는 별도로 범죄 피해자를 우리가 이렇게 돕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혹시 이제 범죄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떤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좀 어떤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배워가지고 한번 도입해 볼 만한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되면은 사실 일정한 기금에 의해서 사실 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되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머릿속에 꽂힌 건 보험처럼 네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피해자 지원 제도의 뼈대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기본적인 철학적 틀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의 모습이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사실 많은 형사사법 관련한 정책들을 이야기할 때 복지제도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가장 좋은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가장 안전한 형사 정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되게 가해자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피해자도 적용이 되죠. 근데 피해자 지원 제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사회 계약적인 모습에서 바라보는 것이랑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랑 운영 형태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적인 부분인가요? 측면에서 간다라고 하면 보험처럼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전으로 다시 원상복구까지 하는 데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좀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취약한 사람들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어느 수준의 정말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까지만 보조를 해주자라는 입장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민들이 그리고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보험처럼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으로 다시 원상복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안책으로 정말 복지적인 철학적 기초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비용은 좀 덜 들이고 취약계층에게 약간 차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좋은가 평가를 통해서 어느 쪽을 밀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저는 그냥 여쭤봤는데 이 문제도 넓고 네. 깊은 네. 아주 심오한 뭐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책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네요. 저희가 그냥 막연히 바라기에는 제가 살다가 무슨 범죄를 당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어떤 다른 사회의 도움으로 범죄 이전으로 올라오길 바라는데 그건 재원이 많이 들고 만약에 뚝 떨어져가지고 어느 이하까지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못 가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그 기초 밑에는 심지어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네. 이게 사회 계약이냐 또는 사회 복지의 문제냐, 어렵죠. 예, 그런 철학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고, 오늘은 아마 이렇게 뭐 그런 씨앗 정도만, 고민의 씨앗 정도만 드려도 특별한 하루가 되겠죠. 네, 저희가 제가 뭔가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이 한 30분, 교수님이 답변하는 시간이 한 30분 됐는데, 이번엔 저희 두 사람 다 한번 답변해 보는 시간으로 한 30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사전 질의를 이렇게 오신 분들께 미리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몇 개를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 제가 교수님께, 또 교수님이 저에게 하나씩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 넘겨서 질문, 궁금하신 거, 저희 지금 이야기 나눈 대화한 내용이 있으니까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즉석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시 사전 질의를 한번 그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유명한 분을 만나는 게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이렇게 예술 작가 분들도 사실 만나서 제가 질문을 할 기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의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도 저런 거 한번 사회 현상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소설 쓰시기 전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소설을 보면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를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남자분인데 이거 여자가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의 심리와 상태도 너무 섬세하게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뒤에 출처를 보면 이 정도를 보고서 이 정도의 감흥과 디테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고맙습니다. 질문을 가장한 저 띄워주기. 아니 그래서 하여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평상시에 전반적인 글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소재를 잡을 때 어떤 걸 보면서 이제 그 촉을 발휘하시는지, 그리고 이 살아있는 디테일, 섬세함은 어떻게 사실 발굴해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비결을 말씀드리기 참 아깝지만, 근데 제가 이런 때 꼭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마 나도 글을 써보고 싶다, 책을 내고 싶다, 근데 나한테 영감이 안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영감이 우리 모두한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끔 뭐 2, 3년에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살다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든가 이게 이상한데? 이런 생각 다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 번. 이 의자를 앉으면서도 이 의자 뭐 쿠션이 뭐 이러냐 뭐 이런다든가 하셨을 겁니다. 여기 뭐 무슨 뭐 이 무대를 보면서도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거를요,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해두는 게 그게 영감입니다. 제가 아내가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를 다녀가지고 집에 저녁 때 오죠. 저녁 때 오면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아내가 오늘은 뭐 밥을 먹는데 어디 뭐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데 거기가 뭐 메뉴가 뭔데 뭐 된장찌개가 MSG가 많이 들었고 우리 뭐 부장님이 뭐 최근에 뭘 했는데, 저는 듣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녹음을 잠깐만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막 잠깐만 하면은, 근데 그거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때 녹음 안 하고 며칠 있다가 그거 뭐였더라, 자기가 뭐 이틀 전에 뭐 되게 재밌는 얘기했잖아 하면은, 그랬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내가 해준 얘기를 가지고 제가 소설에 되게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아내가 보면서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고 맞다, 이거 내 얘기였지 하는데, 그게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까 재밌어 보인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저도 저한테 영감이 안 오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단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영감입니다. 다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록을 했던 거를 나중에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로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평가가 일상의 사소한 부조리함을 놀랍도록 캐치하는 섬세한 능력,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
그게 다 영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는 영감이 없어서 글을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감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메모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좀 너무 거창했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마 주신 질문 같은데요. 데이트 폭력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데이트 도중에 언어 폭력에 해당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상대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전에 헤어져야 될까요? 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 데이트 폭력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불쾌하면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언어적인,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됐잖아요. 네. 제가 데이트 폭력으로 논문을 쓸 때가 2008년, 발표를 했을 때가 2009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논문 뭐 쓰고 있니? 이렇게 물을 때 데이트 폭력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경찰분들도 데이트 폭력이 뭐야? 이제는 뭐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논문 쓰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도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데이트 폭력이 진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데이트 폭력이 정말 보편화됐구나 이런 생각, 용어가 많이 알려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 근처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 식당 아줌마들이 뉴스 보면서 데이트 폭력 문제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 아주머니들께서 교수님의 공 아닙니까? 아이 뭐 아닙니다. 문제 그 제기를 과정에는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예. 근데 이제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영상들이 너무나 참혹해요. 근데 그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서 처벌받는 걸 뭐 사실 뉴스에 나오는 건 처벌받을 수 있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데이트 폭력은 그런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도 사실 언어적인 거, 성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나에게 집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보이는 것들이 다 폭력이 될 수 있고요. 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저는 사랑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 자체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춰서 그리고 혹은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그런 연인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이 그 상대방에게는 큰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불쾌하다 혹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개팅을 해서 만났어요.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남편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전화로만 데이트를 했었는데 남편이 결혼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네. 늘 이제 전화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놀러 간다라고 할 때 저는 놀으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놀으라고 전화를 안 했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넌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착이 필요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지금 잘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만나기 이전에 만났던 연인들과 상당히 폭력적인 관계에 노출이 됐던 것 같다. 그런 집착을 요구하고 집착을 바라는 관계는 옳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계속 이런 걸 요구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린 만날 수가 없어. 난 이걸 되게 폭력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예. 그럴 의도 없었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서로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맞고 어떤 게 좀 더 올바른 방향이냐 이상적인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제가 너 좋아해서 전화 50번씩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 말고요. 걔 좀 위험하다. 걔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도 욕하는 관계, 내가 수용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질문 주신 분이 뭐 이런 고민까지 해가지고 질문을 주신 건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답을 듣다가 또 이제 질문 보다가 조금 추가 생각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가 폭력적인 언어를 하고 아직 폭력적인 행동까지는 안 했는데 폭력적인 언어를 하고 물론 뭐 이렇게 잘 그런 나의 의견을 말해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사람은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고 조만간 데이트 폭력을 저지를 것이다. 그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하루에 50번씩 전화하면은 그 개선의 그러한 개전의 정의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는 예. 사실 깊게는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 네. 문득 든 이야기 생각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런 이야기를 표현했을 때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 탓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선의 여지가 없죠.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워낙 그 어떤 커플마다 또 사람마다 예. 개별성이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이렇게 일반화는 못하겠지만 예. 좀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예, 너 그렇군요. 탓이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질문을 사실 네. 장강명 작가님께도 그렇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예. 저하고 교수님이 이렇게 사전 질의를 빨리 답을 드려야 됐는데 각자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두 분께 다 질문 있는데요. 네. 장강명 작가님 너무 팬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소설도 다 너무 좋은데 에세이도 너무 재밌게 봐서 혹시 다른 에세이 출간 계획은 없으신지? 아, 예. 제가 저 먼저 홍보 그냥 짧게 홍보 네. 시간입니다. 예. 아, 예, 있습니다. 있고요. 저는 제가 살면서 이제 아내랑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게 뭐 되게 책으로 써보고 싶어서 그걸 에세이로 냈고 제가 회사를 좀 극적으로 그만뒀는데 그거 과정이랑 그 다음에 1년 정도 되게 암울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에세이로 써보고 싶습니다. 근데 소설보다 에세이가 좀 쓰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가 소설로 뭔가 좀 한번 일가를 이뤄보고 싶어서 너무 에세이만 쓰다 보면은 계속 쉬운 것만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떤 힘이 있을 때 좀 소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쓸 때까지 꼭 펜으로 남겨주십시오. 네. 교수님 질문 받으실 차례네요. 교수님께 질문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법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현행 제도 중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좀 개인적 견해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거의 10년 전에 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촉이 좋으시고 많이 그러니까 정보가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심하거나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범죄 유형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지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권한을 사실 보장하는 것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좀 더 사법 시스템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촉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할 때 많은 한국의 학계에서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학계의 잔다르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중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학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촉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용기 정도가 저를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시대에 주의해야 할 범죄. 사실 댓글 부대의 범죄 형식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현재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현재 사법 시스템은 되게 오프라인 범죄 위주로 꾸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범죄가 고스란히 온라인 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법은 늘 느려요. 법은 늘 느려서 법적 지체 현상이 늘 있기 때문에 다 터진 다음에서야 대책을 마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늘 발생하고 피해는 피해 그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법은 알아야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관심이 법을 만드는 데까지 개정하는 데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가 뭐 숙제까지 주는 막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과 함께 서울에서 왔습니다. 곧 기차가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뭐 잠깐 여기서 뭐 저희 뭐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할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은 마이크는 내려놓을까 합니다. 예, 교수님 그럼 제가 어떠셨나요,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예. 사실 대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는 다양한 명예교사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의 이 주제 말고도 다양한 남은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